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이 보낸 세 가지 신호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세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화려한 출발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과연 화려한 출발인지 불안한 첫발인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보낸 첫 번째 신호는 친노를 배제한 당직 인선입니다. 문재인 당대표는 비서실장 대변인에 우선 비친노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당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에는 손학규 개인 양승조 의원, 정책위 의장에는 정세균계의 강기정 의원, 수석 대변인에는 박지원계의 김용록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약속대로 개파 탈피 당직 인선을 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당직 인선을 한다 해도 실제 당 운영을 친노 측근 비선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친노를 배제하면서 개파 정치를 정말 청산할 건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보낸 두 번째 신호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입니다. 보수 중도층에게 문재인 당대표가 포용력 있는 정치인이다, 유연성 있는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일단 의도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을 참배하면서 가해자 측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참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한자라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으로 오히려 두 가지 역효과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참배하지 않았던 두 사람에 대해서 참배를 하면서 포용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문재인 당대표가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참배하고 돌아서서 가해자 운운하는 건 이중성 있는 태도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역효과는 반성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두 사람 묘소를 참배하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역효과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의 묘소를 참배할 때 참배하는 의미를 분명히 해두는 겁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라든가 두 사람이 공과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분명히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가해자 측이 반성해야 한다는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대표는 두 사람이 과보다 공이 훨씬 많다면서 마치 존경하는 인물이라서 참배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참배라고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배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건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평가라는 건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바람직한 것입니다. 오히려 두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대한민국에서 똑같다는 것, 똑같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게 오히려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든 시민이 존경해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두고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참배에 대한 문 대표의 복잡한 태도 때문에 신임 당 지도부 내에서 비판과 이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문 대표와 함께 국립묘지 참배를
하지 않고 문 대표만 혼자서 참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당 밖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촉발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일 취약한 게 당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이 지도력에 손상이 간 겁니다. 물론 정청래 최고위원같이 유대인이 히틀러를 참배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신인 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이제 갓 출범한 지도부의 결속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새누리당까지 자극하는 발언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문제 발언 하나로 여야를 모두 공격한 것이 됐는데 과격 발언한다고 야당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이 튼튼하다면 당대표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대놓고 극단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는 삼가야 할 일입니다. 당내 반대 세력이라고 해도 당대표가 명백히 실패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면 협력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력의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당내 협력이 부족한 것도 큰 요인입니다. 당 대표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당의 실패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당 대표가 예뻐서가 아니라 당 지도력 약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함부로 지도부를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보낸 세 번째 신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면전 선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연일 박 대통령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건이 대통령이 지금 수세 국면입니다. 법원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가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이 사초를 폐기했다고 야당을 집중 공격했는데 이게 다 근거 없는 주장,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로 판명이 난 겁니다. 또 법원이 국정원이 대선 개입했다고 판결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이 훼손이 됐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로 대야 공세를 폈었기 때문에 이제 사과해야 할 처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기 병역 관련 거짓말 의혹은 물론 언론 통제, 언론인 모욕, 언론 자유 위협한 발언으로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 원칙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세 국면에서 문 대표가 박 대통령하고 전면전을 하게 되자 문 대표에게 힘이 쏠리는 느낌, 힘이 실리는 느낌이 납니다. 전면전은 또 박근혜 대 문재인 대립의 구도를 만들어서 대선 주자로서 문재인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야당답다는 이미지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배하는 태도는 뭐고 전면전하는 자세는 뭐냐는 이런 상호 충돌하는 신호가 서로 엇갈리고 충돌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동시에 보낸 이 세 가지 신호,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력했던 야당이 할 말을 하고 따질 것 따지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정권을 견제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스텝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참배로 당 안팎의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참배와 전면전 가운데 어느 것이 문재인 당대표가 추구하는 방향인지 헷갈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4월 재보선 승리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라는 큰 과제가 있고 대선 승리라는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표의 역량에 비해 이 과제들이 힘겹게 보입니다.
흔히 문재인은 성격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당에는 성품 좋은 사람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절실합니다. 전두환도 인심 좋고 화통하고 의리 있는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을 그의 성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 당대표가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 굵게 가야 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봐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 서너 된 그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돈을 주고 집 앞 어디 골목지나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이렇게 뭐 사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돈을 받고 바구니를 들고 그걸 사러 나가는데 그 가게까지 가는 그 길목 중간에는 아이의 시선을 끌은 다른 가게들도 있고 흥미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이렇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가다가 도중에 엉뚱한 걸 사거나 다른 가게에 들르고 그리고 다른 흥미 있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정신 팔려서 엄마가 시킨 일이 뭔지 잊어버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 두부 왜 안 사왔니 하면 아이가 그때 아차 이렇게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프로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 대표를 어린이 취급하거나 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문 대표는 매우 감성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자주 매달렸습니다. 결기가 없었고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큰 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문 대표의 또 다른 약점, 결정적인 약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대선 때 그랬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그걸 방어하느라고 자신을 마치 노무현 비서실장인 것처럼 처신을 했고 그 결과로 패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3년 새누리당이 남북 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근거 없는 공격을 할 때도 문재인 당대표는 중심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문재인 당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5년간 국정 잘못했다고 반성을 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당대표가 자신을 지키려고 문재인의 야당이 계속 야당하는 것 바라지 않을 겁니다. 야당하는 것보다 집권하는 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야당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정권 반대와 견제는 야당이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당대표는 경제, 민생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책과 당 운영 방향이 옳고 그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도 그걸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내 결속이 중요합니다. 당원들이, 의원들이 당의 우선적인 충성심을 모여서 당이 통합되어 있고 통일된 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원들 간에 통일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동일한 목표의식,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승리 전략에 대한 그런 공유, 승리 전략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대한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면 뭐든지 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가 목표라고 한다면 역순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을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정하고 그걸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 변화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뭔지 그걸 어떻게 넘을지 극복할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 해결을 해야 하고 다른 것은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뚝심 있게 밀고 가야 합니다. 당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이 총선 승리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총선 승리 앞에는 모두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